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를 정치사 위주로 접하다 보니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사를 다시 살펴보면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데요. 미술사를 통해 한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작품이란 건 역사와 사회를 가시적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료 기능을 하면서 우리 민족성의 정체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한국 미술사 시작합니다. 보통 미술사의 시작은 구석기 시대인들의 동굴벽화에서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에는 동굴벽화가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최초의 그림, 한국 최초의 회화 작품은 무엇일까요? 선사시대 사람이 그린 울주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한국은 단단한 화강암 구조의 집안이 다수라서 동굴벽화보다는 암각화가 더 잦은 편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자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회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울산에 가면 있는 울주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1971년 이 지역의 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 중 동국대학교 팀에서 발견하여 세상에 공개되었죠. 높이 4m, 폭 8m의 나름 대작에 속하는 대형 그림이며 선사시대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그림으로 그려넣어 선사시대의 역사를 가장 생생하게 알 수 있죠. 글이 없던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림으로 남아 직접 남긴 생활상이니 생생한 선사시대를 만날 수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노라면 수천 년을 그냥 점프해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림들은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 추상적인 그림풍입니다. 전형적인 선사시대인들의 그림 양식이죠. 해와 달 같은 자연들, 동물들, 그리고 동물들을 사냥하는 선사시대인들의 모습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선사시대인들이 한 번에 그린 게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 그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왼쪽부터 시작해 그 후손의 후손을 거치며 오른쪽으로 그림을 확장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왼쪽은 보통 어로를 하는 모습과 해양생물들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멧돼지, 사슴 등 육지 동물들과 그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어로보다는 육지 동물을 사냥하는 비중이 더 커져갔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답니다. 인간이 어로를 하는 모습과 해양생물들을 그린 구간에서는 고래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고래도 범고래, 혹등고래, 향유고래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고래는 아무 바다에서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심이 얕거나 섬들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동해안에서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는데 동해안 중에서도 울산이 고래잡이와 고래고기로 대단히 유명하죠. 그 몇천 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울산에서 발견된 암각화이기에 이 그림에는 고래 그림들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 선사시대 선조들이 고래를 잡는 장면도 잘 그려놓았는데 역시나 여러 명이 붙어서 잡을 수 있는 고래인 만큼 포경을 하는 과정에서 각 사람들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던 것도 어떤 식으로 고래를 잡았는지도 알 수가 있죠. 선사시대 우리 선조들이 이 암각화를 그린 건 그냥 예술적 재능을 뽐내고 싶어서가 아닌 사냥으로 인한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제의적 성격으로 이 그림을 남겼던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을 그릴 땐 남근을 강조해서 그렸는데 이 역시 다산을 상징하고 기원하는 의도로 보고 있죠. 주변 지형을 생각했을 때 선사시대 우리 조상님들은 이 암각화 앞에서 각종 의례를 치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그림에서도 구슬하는 사람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종래에는 이 암각화가 청동기 시대의 그림으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신석기 시대의 그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신석기 시대에서 시작해 청동기 시대에서 끝난 그림이라는 주장도 있답니다. 이 울주 반구대 암각화는 현재 국보 28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미술사의 시작 중 중요한 하나의 장르가 공예예술, 정확히는 토기입니다. 농경의 시작과 함께 토기가 제작되었기에 한국의 미술은 공예에서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죠. 신석기 시대 때는 구석기 시대보다 간석기라고 해서 돌이 더 정교해지다 보니 그 간석기로 토기의 문양이나 무늬도 새겨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토기 양식은 덧띠무늬 토기라고 하여 주로 아가리 부분에 선을 덧댄 양식을 말하며 보통은 굽이 좁죠. 하지만 덧띠무늬 토기 양식은 오래가지 않아 사라지고 그 유명하디 유명한 빗살무늬 토기 양식이 보편화됩니다. 덧띠무늬 토기는 선을 덧대는 거고 빗살무늬 토기는 가는 돌이나 짐승의 뼈 같은 걸로 말 그대로 빗살이란 추상적 무늬를 새긴 토기를 말합니다. 덧띠무늬 토기보다 훨씬 더 길쭉하고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한국인들이 거의 3000년간 사용했던 양식이었습니다. 토기에 빗살 같은 추상적인 선을 그려넣은 건 다른 의도가 아닌 정말로 장식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즉 우리는 선사시대인들 하면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원시인을 생각하곤 하지만 그들도 미학적인 예술성을 추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통 신석기 시대 토기들은 우리처럼 빗살 등 추상적인 선을 그려넣거나 중국처럼 채색을 하는데 이걸 두고 문화권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술을 넣었다는 건데 거의 모든 지구 전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 예술은 추상화를 추구했습니다. 헝가리 미술사학자 아놀드 하우저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오직 자연에 대한 경험에 의지하면서 단순한 동물적 본능으로 사물에 대한 애정과 인내를 그렸지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물을 의식으로 개념과 관념으로 파악하고 표시하려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부호화, 개념화, 상징화하려는 경향이 생겨 추상화를 그리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는 덧띠무늬
토기처럼 굽이 뾰족한데 이건 땅이나 선반에 올려두지 않고 어디에 꽂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신석기 시대 유적층에 가면 홈 같은 게 자주 발견되곤 하죠. 토기의 굽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조금 더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직 신석기 시대 때는 토기의 굽, 즉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까지는 없었다는 뜻이죠. 청동기 시대가 되면 드디어 그 오랫동안 내려왔던 빗살무늬 토기 양식의 시대가 끝납니다.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양식은 지역을 불문하고 거의 통일되어 있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 때는 각 지역별로 조금씩 양식의 차이가 보이는 토기들이 발견됩니다. 이제 좀 재밌어지는 거죠. 아마 청동기 시대가 되면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지역을 근간으로 하여 정치체가 형성되다 보니 이 로컬리티와 아이덴티티가 중요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굽, 즉 바닥이 평평해지는 기술을 터득해 이젠 땅이나 선반에 올려둘 수 있는 수준이 되죠. 청동기 시대 토기 양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많은 건 아무런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아무런 무늬를 그려넣지 않았다는 건 더 이상 청동기 시대 한국인들이 예술성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무늬를 새겨넣지 않았을 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토기의 조형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민무늬 토기여도 모양새가 제각각인데 주로 고조선 영향권에서 나타나는 미송리식 민무늬 토기는 S자형을 띠고 있고 충청도 권역, 예컨대 부여의 송국리 유적에서 나타나는 민무늬 토기는 길쭉한 항아리형이고 이 외에도 또 팽이 모양, 삼각형 등 모양이 다양합니다. 아마 박물관 가셔서 토기 전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없지만 신석기 시대 토기와 청동기 시대 토기를 비교해보면 신석기 시대 토기들은 거의 모양이 일원화되어 있는데 청동기 시대 토기들은 모양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혹은 지역 박물관에 가시면 청동기 시대 토기들이 그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들이기 때문에 같은 양식을 뜰 수도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누구랑 박물관 가시면 누구든 그냥 지나치는 토기 전시에서 아는 체 하시면 됩니다. 청동기 시대 후반으로 가면 검은색, 붉은색 등 채색을 한 토기들도 나타납니다. 검은 간토기는 흑연을 바른 거고 붉은 간토기는 산화철을 바른 거죠.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한반도 곳곳에 꽤 규모가 큰 부족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제작 기술도 좋아져 이젠 토기에서 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토기는 500도씨에서 800도씨 사이의 불에서 구워지며 도기는 900도씨에서 1000도씨 사이의 불에 구워 제작됩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화력을 다룰 줄 알게 되는 거죠. 도기의 역사는 여러 부족들이 난립하며 공존하던 원삼국시대에서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이어집니다. 보통 붉은색 계열을 띠던 토기류는 도기류가 되면서 옅은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단단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이 도기 문화를 선도했던 게 가야와 신라였습니다. 나중에 가면 가야를 복속하는 백제로 넘어가 백제도 도기 문화를 선도하기는 하지만 가야가 진짜 도기 강국이었습니다. 가야를 심지어는 도기 왕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흙을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기술과 함께 더 선진화된 사회의 구성원들은 점차 고차원적인 미를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쇳불 장식을 가미한 포인트, 형태의 볼륨감 등을 살리며 도기는 다채롭게 진화했죠.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는 오리 모양 도기들도 많이 제작되었는데 고대인들은 이 오리를 신성스러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물론 도기로 상형한 오리들은 평범한 오리는 아닌 닭뼈살을 올린 상상 속의 오리랍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더 기술이 좋아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데 더 단단해지는 이런 도기들은 검은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젓갈색, 옅은 회색, 검은색으로 발전하는 거죠. 옛날엔 곡식 저장용으로만 쓰는 토기였는데 도기 시대에 이르면은 찻잔, 술잔, 그릇 받침대, 접시, 항아리 아니면 그냥 토우 같은 인형 등 용도도 다양해지죠. 기술이 발전하면 용도의 폭도 넓어지고 예술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스펙트럼도 넓어지는 법이죠. 가야의 도기 기술은 가야의 도레인들에 의해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일본의 고군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출토되는 도기들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쓰레기 토기들이 가야 도기들과 거의 똑같이 생겼답니다. 참 신기한 건 이런 형태의 도기들은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에서도 이 시대 때 다 나타나는데 그때 동서양의 교류가 있었을 리 만무하고 상고시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가 봅니다. 어쨌든 토기에서 도기로 발전한 이 미술은 더 역사가 발전하면 더 높은 화력으로 구워내는 자기 문화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이번 한국미술사 1부에서는 상고시대와 원삼국시대를 다루었는데 내가 왜 상고시대 미술까지 알아야 하느냐는 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고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은 글보다는 그들의 남긴 미술로 접하는 게 훨씬 더 생생하며 이 미술계에서는 프리미티비즘이라고 원시 인간의 예술을 추구하는 화풍도 따로 있을 정도이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미술로 바라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에 앞서 삼국의 차이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으나 영상의 분량상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후대의 학자들은 삼국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고구려의 강인함, 백제의 우아함, 신라의
신라의 화려함. 보통 삼국의 미술을 양식화한다면 고구려의 경우 선이 굵고 인상이 강하며 백제의 경우 우아하고 신라의 경우 화려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국 모두 불교를 공연하면서 불교 미술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개성 있는 미술 양식을 펼쳤습니다. 그 미술 양식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공예예술, 이걸 불교 미술로 치환한다면 불상예술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불상의 유행 방식이 달랐습니다. 우선 고구려의 경우 중국 북방의 왕조들로부터 불교를 전래받았고 북방의 유목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불상들은 볼살이 많고 옷은 보통 두툼하며 옷에 주름도 많은 편이죠. 이는 중국 북방의 추운 날씨를 반영한 결과랍니다. 그래서 보통 고구려의 불상은 옷을 다 껴입고 있으며 노출이 있어봤자 목에서 가슴 정도 조금이며 뭔가 추운 날씨에 있는 부처님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고구려 불상입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 연가칠려면 금동 열애입상인데요. 옷을 엄청나게 껴입고 있고 옷의 주름이 많은 걸로 보아 두꺼운 걸 알 수가 있죠. 불상 뒤편에 있는 이 금동파는 광배라고 하는데요. 광배에 새겨진 무늬들도 환상적이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불상은 어떨까요? 중국 북조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와는 달리 백제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북조나 남조나 중국이면 다 똑같지 않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불교를 공인할 당시 중국의 북방은 유목민족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우리가 중국인이라고 하는 한족들이 다스리고 있던 곳은 중국의 남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가 각각 영향을 받은 북조와 남조의 미술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한 남조의 영향을 받은 백제의 불상들은 옷이 얇고 주름이 부드럽습니다. 노출이 고구려와 비슷하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옷이 뚜렷하지 않고 두껍다는 느낌이 없으며 옷 자체보다는 곡선의 선을 많이 살리려고 의도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범을 329호에 해당하는 납석 열의 좌상이 있는데요. 불상의 표정도 고구려보다는 조금 더 유하고 친절해 보이죠. 그리고 국보 293호에 해당하는 규암출도 금동 관음 보살 입상을 보면 불상에 맵시가 살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쭉길쭉하고 라인이 유려하죠. 또한 백제만의 개성 중 하나가 이 배꼽을 기준으로 X자로 교체되는 영락 장식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백제 불상의 이 늘씬한 몸매의 불상과 디테일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양식은 훗날 일본에게도 전래되어 일본의 백제 관음상이라는 희대의 걸작을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백제의 불상하면 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절벽을 깎아 불상을 만드는 마애불이 유행했다는 점인데 대표적으로 서산 마애 삼존불과 태안 마애 삼존불이 있죠. 마애불은 신라에서도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신라의 미술을 화려하다고 표현했지만 고구려 백제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에 불교를 공인한 신라는 불교에서만큼은 화려함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라의 불교 미술은 인간을 닮아 있어서 현세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당장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얼굴무늬 와당부터 보물 808호에 해당하는 금동 탄세불이나 국보 127호에 해당하는 금동 관음보살 입상은 대단히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느낌이 강하죠. 삼국시대 불상 관련해서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중 하나가 국보 78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국보 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한국 공예품 중 역대급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이 두 작품은 아직까지도 백제 양식인지 신라의 양식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보 78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보시면 허리도 잘록하게 들어가 선들이 전부 거친 경랑 없이 부드럽고 유려하게 춤을 추는 듯합니다. 오른손에 굽혀진 두 손가락을 보십시오. 마치 극락에만 존재하는 바다의 파도를 그대로 형상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력을 자극하죠. 청동 특유의 귀공자스러운 빛깔을 내면서 옷 주름과 불상 몸체의 라인이 군더더기 없이 이토록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불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표정에서도 여유로움이 묻어나오죠. 이 여유로움은 가벼운 미소와 적당한 볼살 그리고 충분히 확보한 눈썹과 눈의 간격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국보 83호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일본의 국보 1호에 영향을 준 작품으로 종교적 엄숙미가 느껴지고 절대자로서 지고지순한 사사기 경지가 느껴지는 표정과 자태를 짓고 있죠.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 작품을 보고 인간 존재의 가장 정화된, 가장 원만한, 가장 영원한 모습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몇십 년간 철학자로 살아오면서 이 불상만큼 인간 실존의 평화로운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물론 불교 미술에서 삼국의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찰에 세우는 탑의 양식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딜 가면 석탑을 자주 보니까 석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원래 삼국은 모두 목탑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목탑 양식이 일본으로 넘어가 현재 일본에는 목탑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중국의 경우 벽돌의 재료를 구하고 만들기가 쉬워서 벽돌로 쌓은 탑, 이른바 전탑이 유명합니다. 다만 한국도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가 전부 목탑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지금은 없지만 선덕여왕 때 만든 황룡사 9층 목탑이죠. 다만 목탑은 훼손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불에 너무 약하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외적의 침입이 많은 나라들은 이런 목탑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해지는 삼국시대 목탑은 단 한 개도 없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석탑을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한국 최초로 석탑을 만든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사실 화강암이 다수인 한국의 지형상 목탑보다는 돌을 구하는 게 더 쉬웠습니다. 그렇게 6세기경 서동요의 주인공인 백제 무왕이 전북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했는데 여기에
미륵사를 창건할 때 한국 최초로 석탑을 세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미륵사지 석탑이죠. 이 미륵사지 석탑은 동탑과 서탑이 있었는데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동탑은 사라지고 서탑만 남아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서탑조차도 무너지려고 하자 조선 총독부에서는 나름 그 당시 최고 공법이라는 시멘트를 부어버려서 서탑의 훼손을 막았는데요. 이 혹자들은 고고학과 문화재 복원에 대한 지식이 없던 그 시대에 시멘트를 붓는 게 최선이었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미 그때도 시멘트를 부으면 안 된다는 지식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 총독부에서 시멘트를 부어버린 건 일단 자기네 나라 문화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미륵사지 석탑은 흉측해져 버렸고 해방 이후 그 시멘트 지우는 데만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완전히 사라진 동탑도 만든다고 최신식 공법을 사용해 미륵사지 석탑을 만들었는데 할 말 하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공간에 현대식 공사 방법으로 2년 만에 뚝딱 만들어버린 동탑은 이도 저도 아닌 최악의 짬뽕 키메라가 탄생해버렸죠. 여하튼 백제가 처음 시작한 석탑 양식이 이어져 백제 후기 사비라 부르던 백제의 마지막 도성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만들기도 했으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목탑이 아닌 백제의 석탑 양식을 계승하고 이게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오면서 한국의 탑은 석탑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삼국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삼국 각국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고유의 미술 양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미술은 사실 고분벽화 하나로 끝납니다. 고구려의 초기 고분 양식은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해서 돌로 거대한 계단식 고분을 만든 형태로 이는 고조선에서 계승된 고분 양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계단식 고분 양식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만리장성 이남, 즉 우리가 중국인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황하강이나 양쯔강 문명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양식이랍니다. 고구려의 옛 수도인 국내성에 가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가장 유명한 건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장군총이죠. 다만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구조상 고분 벽화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가 4세기 초 평안도 황해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이 지역에 있던 중국의 행정구역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면서 그때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고분 벽화가 전래되었습니다. 고분 벽화는 중국식 문화이기에 초기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중국풍이 강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고구려 만의 고분 벽화 양식을 만들어내죠. 고구려인들은 각저총, 무용총에서는 각각 씨름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춤을 추는 고구려인들만의 풍속화를 그려냈죠. 후기로 갈수록 사신도라든지 천문도라든지 삼조고 같은 신화 속 동물들이 나오는 등 다소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구려 미술은 고분 벽화 속 사신도만 알면 된다고 할 정도로 고구려에서 사신도의 그림은 대단히 중요하죠. 다음은 백제의 그 우아함을 보자면 고구려의 미술은 고분 벽화만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백제의 미술은 금동대학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백제는 한성 시기보다는 웅진 사비 시기 때 문화적 전성기를 찍었는데 거기서도 나눈다면 웅진 시기 때는 고분 미술이 중심이었습니다. 고분 벽화가 있기는 했지만 백제의 경우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고 대신 고분에서 출토된 미술들이 하나같이 수작들이죠. 대표적으로 무령왕릉이 있죠. 사비 시기로 넘어가면 고분 미술 대신 공예품이 발달했는데 먼저 석탑 안에 넣는 사리함이라고 있는데 백제가 시작한 이 사리함은 하나같이 예술작품이며 특히 미륵사지 석탑 안에 넣어두었던 사리함이 가장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백제의 공예미술은 금동대학로 하나로 정리가 가능하죠. 금동대학로의 우수성에 대해서 한 영상 전체를 할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네요. 백제의 모든 문화적 역량의 정수가 다 담겨있는 작품이며 고려시대 김부식은 이러한 백제의 미술 양식에 대해 화이불치 거미불루,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신라의 경우 화려함이 그들의 미술 양식이라고 했는데 특히 신라는 마립간 시기가 가장 화려할 때였습니다. 마립간은 왕권이 약화되어 있지도 그렇다고 왕이라고 부를 정도까지 강하지는 않았던 그 중간 단계의 기간으로 그만큼 더 과시적으로 거대하고 화려한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주 가면은 이 언덕가도 같은 그 대릉원들이 전부 마립간 시기 때의 무덤들입니다. 또 이때 출토되는 것들이 신라의 금관들인데요. 지금까지 출토된 신라 금관은 기본형을 제외하고는 5개가 있는데 5개 모두 형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나무를 상징하는 외산자, 세움 장식에 사슴뿔 모양 장식이 있는 형태인데 나무와 사슴뿔은 오래전부터 시베리아 일대에 존재해오던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대릉원 무덤들을 파보면 관모, 관시, 금귀걸이, 금목걸이 등 화려하기가 그지없으며 페르시아산 유리나 청록색 터키석 등이 출토되는 걸로 봐서는 신라의 대외교류 범위가 상당히 넓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민족의 미술적 정체성은 고대시대에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한국의 경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워낙 각자만의 확고한 개성이 있었고 이 개성이 나중에 가서 하나로 흡수되는데 신라가 자기네 문화만으로는 일원화 해버리지 않고 고구려와 백제의 고유 미술도 전부 그대로 계승하면서 한국은 참 은혜롭게도 아주 다채로운 문화력을
흡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문화 강국으로서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낄만 하네요. 어떤 분들은 흔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에 아쉬워하며 신라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며 신라도 삼국을 통일한 이후 여러 방면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한반도의 정치 공동체가 형성된 이래 단 한 번도 하나의 통일국가가 수립된 적이 없다가 통일신라라는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의 왕조가 처음 생겨난 건데요. 특히나 사회 통합의 방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문화 방면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신라는 어떤 식으로 문화적 통합을 꾀하여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의 토대를 미술적으로 마련했을까요? 통일 직후 가장 두드러지는 신라의 문화적 통합은 백제의 석탑 양식을 계승했다는 겁니다. 불교 국가였던 고대 시대에는 불교 미술로 그 국가의 문화적 공력을 보여주었는데 본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목탑을 만들었으나 7세기 초 백제에서 미륵사 석탑을 시작으로 석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석탑 양식이 통일 후 신라로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건데요. 물론 신라도 통일 전 선덕여왕 때 벽돌로 지은 탑, 전탑을 모방한 모전 석탑을 만든 경험은 있었고 그래서 백제의 석탑 양식을 계승하는데 장벽이 낮았죠. 선덕여왕 때 만든 분홍사 모전 석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태의 석탑은 아니고 통일 후 백제의 석탑 양식을 신라가 흡수하면서 신라도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석탑을 만들어냅니다. 통일 후 신라는 가문사 3층 석탑을 시작으로 석탑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과 내공을 점차 쌓아가죠. 또 신라가 계승한 백제의 불교 미술 중 하나가 석등입니다. 화강암 구조의 한국 지형 특성상 한국은 돌로 석등을 만드는 게 용이 있습니다. 석등에서 비춰지는 불빛은 부처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죠. 우리가 절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석등도 백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신라가 백제의 석등 양식을 계승하여 그 문화를 이어나갔고 사찰의 석등 문화는 신라 덕에 고려 조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답니다. 신라가 계승하거나 이어나간 고구려의 문화로는 신라가 석등이나 석탑의 부조로 새겼던 도상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사신도나 상상 속의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영향은 신라의 불상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통일 전 신라의 불상들은 보통 친근하게 그리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일 후 신라의 불상들은 거의 대부분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절대자로서의 권위를 뽐내며 몸통이나 덩치 그리고 상체를 크고 두껍게 만들기 시작했죠. 백제와 고구려의 문화와 미술을 계승한 것 외에도 신라도 이미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문화적 기술과 공력이 통일 이후에 더 향상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건축 기술이 훌륭해집니다. 신라를 통일한 신라의 30대왕 문무왕 때 궁궐 동쪽 한켠에 정원을 만드니 이게 그 유명한 안압지입니다. 원래 이름은 월지죠. 당시에는 온갖 화초와 진기한 새, 짐승을 길렀다고 하고 훗날 최초는 야밤의 이 월지를 보고는 달 그림자가 연못 보판에 단정히 임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월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눈에 그 건축적 우수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세운 전각, 그러니까 인간이 위치하는 곳은 연못의 변이 직선으로 각져 있습니다. 반면 인간이 바라보는 반대편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 규칙적이지 않은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의 직선과 자연이 맞는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만듦새죠. 신라가 통일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보유하던 문화적 기술과 공력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흡수하고 계승한 그들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신라의 문화는 35대왕 경덕왕 때에 이르러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통 정치서로 배우다 보니 경덕왕의 비중이 적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신라 문화의 황금기는 경덕왕 때였습니다. 경덕왕 시절 한민족의 문화적 민족의식과 미술적 정체성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경덕왕 시기 8세기 중엽을 고전기라고 부르곤 합니다. 신라의 건축술과 불교 미술이 융화되어 만들어진 것이 불국사와 석굴암이죠. 불국사는 특히 정교한 기교미가 탁월한 사찰입니다. 일본인 학자 요네다 미요지는 불국사가 인간의 눈에 가장 편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수리적 비례에 철저하게 입각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당초 불국사 건설의 목적 자체가 죽어서 가게 되는 불국토의 이상을 만들겠다는 야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불국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화교와 칠보교 그리고 청운교와 백운교로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은 없지만 처음 창건됐을 땐 이 돌계단에 연못이 있어서 환상적이었다고 하며 이 돌계단 자체도 조각 솜씨가 예술이라 석공 예술이 흔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불국사에 오면 다른 무엇보다도 돌계단의 매력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국사에 올라가면은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죠. 석가탑의 공식 명칭은 불국사 3층 석탑으로
통일 이후 신라가 구축해왔던 석탑 미술의 전형이 완성됐을 때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석가탑은 통일 신라가 문화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시기의 전형을 제시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모범생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어디 가셔서 3층 석탑을 보신다면 통일 신라 시대 석탑이라고 생각하시면 90% 이상은 맞습니다. 3층 석탑이 신라의 전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석가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대 다라니 경이 나오기도 했죠. 석가탑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역시 석가탑은 다보탑과 함께 관람해야 되죠. 이 두 탑은 그 오랜 세월 함께 옆에 있으면서 서로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의 높이도 각각 10.75m와 10.29m로 거의 비슷하죠. 석가탑이 신라 양식의 전형을 모범적으로 잘 따른 사례라면 다보탑은 기존 주류의 방식에서는 다소 벗어난 양식입니다. 층수조차도 존재하지 않죠. 다보탑의 형식은 대한민국 그 어떤 탑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찾아볼 수가 없는 대단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고전 양식이 정착했던 작품들과 그 고전 양식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시도들이 공존했던 시대가 경덕왕 때였다는 뜻이죠. 다보탑은 국보 20호, 석가탑은 국보 21호랍니다. 또한 불국사 대웅전 앞에는 불국사 석등이 있는데 불국사 석등 역시 신라 석등 양식의 전형을 아주 잘 따른 예로 철저한 수학적 비례미를 갖추고 있어 반듯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죠. 불국사와 함께 경덕왕 때 신라의 고전기를 상징하는 석굴암, 신라를 대표하던 얼굴이자 한민족을 대표하는 얼굴이 된 석굴암은 아마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문화재이자 보물이자 우리의 자산일 겁니다. 1995년도 불국사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석굴암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이라는 첫 번째 등재 기준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라는 네 번째 등재 기준에 따라 등재되었습니다. 유홍준 교수는 석굴암에 대해 종교와 과학과 예술이 하나됨을 이루는 지고의 최미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온 석굴사원은 석굴암이 한국에서 유일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흔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단단한 화강암 지대인지라 석굴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경덕왕과 석굴암의 참관자인 김대문은 화강암을 파서 굴을 만들지 않고 인공으로 석굴을 지상에 만들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쉽게 말해 인도의 아잔타 석굴사원이나 중국의 둔항 루먼 윙강 석굴사원은 산을 굴착해서 그 안에 본존부를 모신 반면 한굴의 석굴암은 산을 굴착하지 않고 인력으로 석굴 자체를 만들어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일제강점기 일본의 민속학자 요네다 미우지는 7년간의 연구 끝에 석굴암과 본존불에 대한 수리적 분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형 주실의 내접하게 정육각형을 그려보면 원실의 입구가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전실의 한 면을 한 변으로 해서 정삼각형을 그리면 대각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에 석굴암 본존불이 위치하고 있죠. 이 외에도 석굴암에는 각종 수리적 비례를 응용하여 웬만한 수학자의 지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한치의 흠도 인정되지 않은 수학적 공식들이 대입되어 있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남천우 교수는 석굴의 구조란 깊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실로 무서우리만큼 숫자상의 조화로 충만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민속학자 야네기 무네요 씨는 석굴암은 하나의 마음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연한 구성이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적 제작이다. 외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놀랄 만큼 주도 면밀히 계획된 완전한 통일체다라고 말했죠. 경덕왕 때 만들어진 또 하나의 걸작이 있습니다.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 만든 성덕대왕 신종이죠. 불교에서 사용하는 종을 범종이라고 합니다. 성덕대왕 신종이 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범종에 종 제작과 관련하여 당대 신라인들이 글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경덕왕이 선친이신 성덕왕의 덕과 치세를 칭송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 이 종은 굴이 12만근이라는 점, 종 제작이 시작된 시기와 완성이 된 시기,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들까지 전부 세세하게 기록해 왔고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성덕대왕 신종이 771년 12월 14일이라는 아주 정확한 완성 시기를 알 수 있죠. 범종의 형태 자체도 완벽한 자태를 가지고 있으며 유려하면서도 풍만하고 풍만하면서도 유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면에 조각되어 있는 비천상 그림과 위아래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보상탕초 문양은 종의 신성스러운 면모를 더 부각시켜주죠. 성덕대왕 신종의 형태도 형태이지만 그 소리가 들은 사람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라이브로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카이스트 이병호 박사는 한국의 종소리 아름다움을 개량화하여 수치로 표현해냈는데 3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 상원사 동종이 55.7점, 2위는 보신각 종소리로 58.2점, 그리고 1위인 성덕대왕 신종이 86.6점으로 독보적이죠. 성덕대왕 신종은 표면은 매끄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는 울퉁불퉁하여 이 종을 치면은 서로 다른 두께의 주파수가 겹친다고 하는데 이를 맥놀이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사 3대 화성 중 한 명이자 소나무 그림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그려서 지나가는 새가 날라와 부딪혔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신라의 화가 솔거가 있는데, 이 솔거의 정확한 생물 연도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경덕왕 때로 추정만 하고 있죠. 솔거의 그림은 현재 전해지는 건 없습니다. 통일신라 때 그림 쪽에 솔거가 있었으면 서해 쪽으로는 김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이라는 기록이 수두룩한 김생은 당나라의 수준 높은 명필가들도 보고 놀랄 정도였으며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표현했죠. 김생이 활동했던 시기도 경덕왕 때였고요. 다만 김생의 작품이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에 대해 문화적으로 쉴드가 됐나요? 그렇다면 신라 사회가 해체되던 신라 말에는 신라의 문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신라의 문화도 신라의 정치와 사회처럼 같이 몰락할까요? 아니면 문화라도 살아남게 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역사 돋보기가 추천하는 2025년 8월 신간도서 3.1운동을 세계 최초로 보도했던 엘버트 테일러와 메이 테일러 부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창작 어린이 역사 동화극 딜쿠샤에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